지금까지 이런 통계는 없었다. 통알못 탈출 프로젝트. 자,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통계는 에이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과 함께 더불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학은 기본 개념과 통계학의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가 첫 번째, 통계는 의미 있는 숫자, 자연이나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숫자였고, 많은 지표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국가를 경영할 때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변수와 개체와 변수 값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고, 또 내 관심이 되는 모든 개체를 모아놓은 집단을 모집단, 그로부터 관심 있는 특성 값을 모수를 추론하기 위해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면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불가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잘 대표할 수 있는 일부인 표본을 추출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서 국가의 모든 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관찰을 했느냐, 실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그 방법이 달라졌고, 관찰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데 그쳐야 하며, 실험은 원인과 결과로 해석이 된다. 이야기를 했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동시에 독립변수와 연관이 있는 이러한 교란인자들을 목격을 하는데, 이런 교란인자를 제어하는 방법으로는 랜덤 배정, 제한, 짝짓기가 있었습니다. 제한이나 짝짓기는 랜덤 배정과 달리 그 변수 자체와 결과 변수와의 관계는 알아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관찰을 해서 얻은 자료를 상관관계로 해석해야 하나, 아주 누적된 관찰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가 있다면 간접적인 인과관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잘 요약된 자료로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나이팅게일처럼 시각화시키는 작업만으로도 설득력 있는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살았을 때에는 저런 칵스캄즈를 그리는 것이 아주 창의적인 일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현황 지도를 살펴보는 것처럼 지도상의 어떤 정보를 나타냄으로써 한눈에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하는 그런 많은 기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 이번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자, 단순한 그래프를 넘어선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시각화. 그 중요성은 점점 더해지는데요. 자,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지도처럼 이 초반에 찍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많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오른쪽 그래프처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나타내는 국내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도 중국을 중심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죠. 자, 왜 이렇게 통계를 배워야 하고 통계를 알아야 할까요? 자, 통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미 있는 숫자라고 했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세요? 얼만큼 우울하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얼만큼 행복하신가요? 우울과 행복이라는 이런 감정은 나의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울지수, 행복지수, 불쾌지수, 불안지수 등과 같이 잴 수 없는 것을 재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자료는 웨더아이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주는 날씨 예보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올 확률 이런 것들, 기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오른편에 빨래 지수, 외출 지수, 운동 지수, 세차 지수, 수면 지수 이런 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0부터 100점까지 잴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양으로 계량화해서 점수화해서 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들이 점점 더 생겨나겠죠. 그러면 이 의미 있는 숫자, 통계를 처리하는 학문이 통계학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증가함으로 인해서 통계학의 중요성, 통계학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재나? 이렇게 있어요. 또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관분석 파트에도 나오는데 자아도취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잘난 맛에 빠져서 사는가 하는 자아도취. 이거는 정말로 주관적인 건데 이것도 역시 점수로 나타내요. 그렇죠? 지금 이 아마존 성공 사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유통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인터넷 서점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서점일 당시에 아마존이 그 도서 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서평을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서평을 가지고 추천을 했더니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어떤 고객이 A라는 책을 사면 A라는 책을 사면서 B도 같이 사더라. 이렇게 그 사람이 샀던 책의 장바구니 내역 간의 연관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통계학의 쓸모라는 책을 아마존에서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회귀분석책을 같이 담았다. 그러면 다른 고객이 왔을 때 통계학의 쓸모라는 이 책을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아마존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 회귀분석책은 필요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협업 필터링이라는 그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그 관계를 파악해서 이유는 상관없어요. 관계를 파악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추천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출을 당시에 3분의 1가량 증대시켰다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 쇼루밍 전략을 이용해서 많은 매장을 자신들의 쇼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역할도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여자 고객이 많은 신발을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난 뒤에 매장 직원에게 와이파이 비번을 물어보고 있는 카툰입니다. 그렇죠? 자, 인터넷 그 쇼핑이 이렇게 증대되면서 또 가격 비교가 쉬워지고 최저가를 금방 검색해서 살 수 있음으로써 이렇게 다른 매장들을 오프라인 매장을 쇼룸으로 만들어 버리는 전략이죠. 자, 또 여기 보시면 그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보다도 온라인의 매장에서의 가격이 더 싸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구매하는 이게 반대로 되는 역쇼루밍도 있어요. 리버스 쇼루밍은 뭡니까? 온라인 매장에서 가격 비교하고 물건 검색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구매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장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역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과거의 자료를 살펴보면 무점포 판매가
대형 마트 판매를 넘어선 것은 이미 2012년이고 또 백화점 판매액을 모바일 쇼핑 판매액이 넘어선 것은 2016년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데이터 마이닝 하면요. 가장 유명한 예가 맥주와 기적입니다. 월마트에서 남성들이 장을 볼 때 기적이 살 때 맥주를 함께 장바구니에 담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남성들이 많다는 걸 확인하고 기저귀 옆에다가 맥주를 진열했더니 맥주가 잘 팔리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코드를 찍고 우리가 적립하는 우리 회원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마트에서는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손전등을 사면서 달달한 음식, 달달한 간식들을 함께 구매하더라. 그런 경향이 있더라. 즉 물품 간의 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허리케인이 온다는 예보가 뜨면 그 손전등 옆에 달달한 초코 케이크 같은 것을 놓았더니 함께 구매가 상승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새로 오는 미래의 고객을 예측하고 미래의 고객의 의사결정을 돕는 이런 추천 서비스. 이것에 통계가 활용되고요. 이렇게 과거에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역전되는 무점포, 모바일 쇼핑의 증대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도 역시 통계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통계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어떻게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돕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통계학은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통계학은 일단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가 어떤 모양인가에 따라서 요약을 잘 하고 난 뒤에 결과를 활용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학문입니다. 통계학은 도구로서, 툴로서 사용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경영, 경제, 생물, 의학, 금융공학,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까지 다 사실상 전반에 걸쳐서 통계학이 활용되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학은 이처럼 관측된 자료를 목적에 알맞은 형태로 정리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분석 또는 예측하는 학문을 뜻합니다. 이러한 통계학은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학은 조사된 자료를 표, 그림, 숫자를 이용해서 요약함으로써 자료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신 것처럼 중산층 하면 이런 기본 통계들을 나열해서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기술 통계학입니다. 이는 복잡한 통계 기법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이고 복잡한 통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통계가 잘 수행이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추측 통계학은 관측된 자료를 이용해서 미지의 성질을 추론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확률론을 기반으로 부분으로 전체를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통계학은 추측 통계학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계자료 분석의 단계를 지금 보시는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자료를 수집하면 기술 통계학적으로 자료를 요약하고
추측 통계학 측면에서 미지의 성질을 추론하고 그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이렇게 마쳤습니다. 통계학 재밌을 것 같죠? 자, 지금부터 어떻게 적용하는지, 통계는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의 소제목을 보면서 2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숲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는 크게 범주형 자료와 계량형 자료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구분하는 이유는 제목과 맞도록 요약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은 표, 그림, 숫자를 이용해서 자료 요약이 가능한데 범주형 자료는 숫자가 의미를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범주형 자료 요약에는 표랑 그림을 이용한 요약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량형 자료에서 숫자로 요약을 하는데 숫자 요약은 대표값, 산포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값에 의한 요약, 산포도에 의한 요약을 배우고 또 상관계수라는 통계적으로 아주 유용한 그런 통계값을 우리가 산출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약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변수를 간과하고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구하면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심슨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심슨의 역설이 어떤 것인지 사례를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를 분류해 볼게요.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은 이것을 셀 수 있는 자료, 잴 수 있는, 즉 숫자 값을 부여했을 때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질적 자료, 양적 자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 범주형 자료는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뜻합니다. 그리고 계량형 자료는 구간 척도와 비척도에 의해 구한 자료를 뜻해요. 자, 명목 척도는 성, 인종, 혈액형과 같이 숫자를 부여하더라도 숫자의 크기는 전혀 연관이 없고 그 부여한 숫자는 범주 구분에만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명목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1번 남자, 2번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성별의 평균은 1.2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이때 이 평균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명목 척도로 얻어진 범주형 자료는 평균으로 요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자 몇 명, 몇 프로, 여자 몇 명, 몇 퍼센트 이렇게 빈도와 백분율로 요약을 하는 것이 옳죠. 두 번째, 순서 척도에 의한 자료. 순서 척도의 대표적인 예가 리커트 5점 척도입니다. 암의 진행 단계, 암의 병기, 그리고 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외로 이렇게 특강이나 외부에 가서 통계 전공이 아닌 분들을 만나면 범주형 자료, 계량형 자료 구분을 의외로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러프하게 이렇게 구분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즉 평균을 구해서 어색한지 아닌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년 같은 경우도 1학년이 몇 명 몇 퍼센트 있고 4학년이 몇 명 몇 퍼센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학년의 평균이 2.7학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분명히 의미를 가지지만 여전히 평균을 내서 어색한 자료는 순서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리커트 척도 단일 문항을 생각해 볼 때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있을 때 보통이 불만족보다 만족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매우 만족이 만족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간격이 완벽히 수학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대적인 질적인 차이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평균으로 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척도를 순서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반면에 실질적인 영의 개념을 가지고 배수의 개념도 성립하는 척도가 바로 비척도, 비율 척도에 의한 계량형 자료인데요. 매출액, 몸무게, 수강 학생 수 이런 값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 즉 절대 0점이 있고 80kg인 사람이 40kg인 사람의 몸무게 2배다라고 배수의 개념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비척도에 의한 계량형 자료로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의 개념이 없고 또 배수의 개념도 성립이 되지 않는 척도들은 우리가 구간 척도에 의한 계량형 자료라고 하고요. 섭씨 온도나 수능 성적, 토익 성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수능 성적이 200점인 사람이 100점을 받은 사람보다 2배로 잘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간 척도에 해당합니다. 구간 또는 비척도에 의한 이러한 자료를 계량형 변수를 나누기도 하고요.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산형은 셀 수 있는 변수, 연속형은 셀 수 없는 변수. 키나 몸무게처럼 재어서 나타내지만 소수점 무한대로 표현이 가능한 세기는 어려운 변수가 바로 연속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열대의 중고차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변수가 어떤 척도에 의한 자료인지 보겠습니다. 자, 1년 번호라는 이 변수는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 거니까 숫자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명목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입니다. 자, 이러한 범주형 자료, 명목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고의 유무, 물론 뭐 없는 차가 더 좋지만 사고의 유무는 명목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입니다. 그리고 세단인지 SUV인지 이런 차 정도 사람마다 선호하는 정도가 있겠지만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자료도 명목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도 마찬가지. 경유, 휘발유, 뭐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명목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입니다. 자, 그러나 차종의 선호도, 선호하는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연식과 같은 거, 그렇죠? 연식은 서기 연도를 나타내니까 구간 척도고요. 차종의 선호도는 순서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연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서기 연도를 나타내니까 이것은 구간 척도에 의한 계량형 자료, 그리고 가격이나 배기량, 주행 거리 같은 것은 평균을 낼 수 있고 또 절대 0점이 있고 배수의 개념이 성립되니까 이 경우는 계량형 자료 중에서도 비율 척도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료의 척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 또 우리는 크게 계량형 자료, 크게는 범주형 자료,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 어색한지 아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범주형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범주형 자료를 요약하는 첫 번째 방법,
표를 이용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범주형 자료, 여기에서 범주형 자료는 자동차 회사의 종류예요. 어떤 자동차 회사가 더 좋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런 명목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를 어떻게 요약하는지 보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정리해서 전체적인 분포를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순서의 의미가 없는 명목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를 도수 분포표로 요약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도수, 빈도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 놓으면 우리가 숫자 비교도 편리하고, 또 얼만큼의 정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현대, 기아, 쉐보레 순의 그 범주가 어렴풋이 기억에 잘 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는 사람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빈도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자료를 엑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시장 점유율 상대 도수를 옆에다가 계산을 해 볼게요. 상대 도수는 현대 자동차가 차지하는 도수를 총 도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때 총 도수는 항상 절대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셀을 맞추어서 제가 작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전체 상대도수의 합인 100%, 전체 100%에서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6.5%다 라고 시장 점유율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변수가 하나뿐일 때에는 지금처럼 그 빈도를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두 범주형 변수 간의 연관성을 보고 싶다면, 그러한 연관성을 볼 때는 우리가 행과 열 변수로 교차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교차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R이라는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수시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R이라는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어떻게 이런 분할표를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R이라는 패키지는 r-project.org를 클릭하셔서 메인 화면 홈페이지가 이렇습니다. 여기 가셔서 다운로드 R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 운영 체제에 맞춰서 저는 윈도우에 R을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최근 최신 버전이 4.0.2 버전이네요. 제가 클릭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확인, 그리고 확인. 자, 다음. 저는 사실 제 컴퓨터에는 원래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설치해 보겠습니다. R은 무료 소프트웨어고 상대적으로 SPSS와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램과는 조금 달리 명령문을 직접 입력하고 또 어느 정도 그 컴퓨터 실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무료이고 시각화를 하는데 아주 좋은 그 패키지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을 위주로 제가 한 학기 동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완료가 되면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없고 자, R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이원 분할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불러오고 그리고 이런 테이블을 그리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감기가 발생하는데 비타민C 복용이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이 궁금했어요. 지금 비타민C 복용 여부도 범주형 자료이고 감기 발생도 범주형 자료죠. 조금 전에 살펴보신 자동차 판매, 시장 점유율 이런 것은 단일 변수인데 1변량 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 복용과 감기 발생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것은 2변량 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2변량 자료의 연관성을 보고자 할 때 특히 그 자료가 범주형 자료라면 우리는 분할표, contingency table, 크로스 태뷸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해요. 데이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첫 번째 개체가 비타민을 복용을 하고 그리고 감기의 발생을 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은 yes, 2는 no, 1은 yes, 0은 감기에 발생하지 않는다, 않았다.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비타민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약이 있습니다. 위약이 뭘까요? 플라시보 들어보셨나요? 가짜약이죠. 비타민 C와 모양과 맛과 색깔이 똑같은데 효능만 싹 뺀 가짜약 밀가루 약을 뜻합니다. 우리 이것을 영어로 플라시보 슈가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보통 위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비타민을 복용한 사람은 내가 먹었기 때문에 이럴 거야. 비타민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은 난 안 먹었는데 뭐 별 효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약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효과를 없애서 진짜 비타민C의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서죠. 자, 실험을 할 때는 이러한 교란인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결국 내가 보고자 하는 X와 Y의 연관성을
추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자료는 엑셀에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조금 전에 살펴보신 자료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1년 번호, 그 다음에 1년 번호는 1, 2, 3, 4, 5, 6, 7, 8, 9, 10, 20번까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비타민을 복용한 사람 10명, 복용하지 않은 사람 10명, 이렇게 각 10명씩 비타민C를 복용시키고 그렇지 않고 위약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감기에 비타민C를 복용한 군에서는 1명만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나 비타민C를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5명이 감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기에 걸리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가 분할표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형태예요. 기초통계학에서 자료는 대부분 한 개체의 자료가 한 행에 들어가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제가 어디에 입력을 했느냐면 C의 사용자 안에 ACE01이라는 이 폴더를 만들어서 워킹 디렉토리 작업 폴더로 제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comma separated value CSV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입력하는 방법 보여드렸던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뜹니다. 자, 그러면 R에서 이제 작업 디렉토리를 제가 설정한 여기로 변경해 달라 하고 작업 디렉토리를 워킹 디렉토리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료를 내가 쓰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CSV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read.csv라는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카이제곱 검정.csv 파일을 불러서 x라는 데이터셋을 만든데 x를 확인하면 이렇게 자료가 잘 불려온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x라는 데이터셋 안에 비타민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 설명값을 좀 달 거예요. x라는 데이터셋 안에 비타민이라는 변수는 1과 2의 값을 가지는데 1이 무엇을 뜻하는지, 2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라벨을 붙여줄 겁니다. 어떻게? 1은 yes, 2는 no. 즉, 비타민을 복용한 군을 1, 아닌 군을 2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x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괄호가 하나 빠졌네요. 자, x를 확인하면 조금 전에는 어땠어요?
비타민 복용 여부가 1, 2로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설명값으로 대체가 돼서 자료를 보다 더 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표현을 해줍니다. 마찬가지 감기 발생 여부도 감기를 발생하면 1, 아니면 0으로 놓고 X를 다시 불러오면 이렇게 자료가 잘 불려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개체별로 나열이 된 변수 자료값을 어떻게 테이블을 그릴까? 테이블 함수를 쓰시면 돼요. 행변수를 먼저 쓰시고요. 비타민 복용 여부에 따라서 감기 발생이 여부가 어떠한가? 그러면 지금 우리 교재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러한 분할표를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1변량 분석과 2변량 분석의 간단한 예를 살펴봤습니다. 개별적으로 낱낱이 나열된 숫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표로 요약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범주형 변수를 그림을 이용해서 어떻게 요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통계는 에이스!